여기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 표면에 공을 가장 멀리 던지고 싶어 하는데요. 하지만 이 사람이 던질 수 있는 공의 최대 속도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각도로 발사해야 가장 멀리 공을 던질 수 있을까요? 이번에는 이런 계단 형태에 대해서도 가장 멀리 던지려면 어떤 각도로 던져야 할까요? 이번엔 이런 경사면에 대해서 어떤 각도로 던져야 가장 멀리 던질 수 있을까요? 또 이런 구불구불한 면이라면 어떻게 던져야 가장 멀리 던질 수 있을까요? 최대 수평 도달 거리를 만드는 궤적은 어떤 궤적일까? 다시 첫 번째 문제로 돌아옵시다. 발사각을 변화시킴에 따라서 궤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죠. 이 그림은 발사각을 0.1도 간격으로 변화시켜가면서 변화하는 궤적의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 경우에 가장 멀리 던져졌을 때의 각도는 45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계단 형태에 대해서 한번 궤도의 변화를 살펴봅시다. 이번 경우에는 52.1도일 때 가장 멀리 도달했습니다. 이번에 경사면에 대해서도 또 관측을 해보면 이번에는 46.6도일 때 최대 수평 도달 거리를 가졌습니다. 45도, 52.1도, 46.6도. 언뜻 보기엔 규칙성이 보이지 않는데요. 이 규칙성을 한번 찾아보기 위해서 발사각뿐만 아닌 착지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우에는 당연히 45도겠죠. 두 번째 경우에는 38.02도, 세 번째 경우에는 43.42도로 측정되었습니다. 이 세 경우 모두 수치적으로 계산되었습니다. 이제 발사각과 착지각을 한 번에 봅시다. 언뜻 봤을 때 더하면 90도가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속도 벡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중 초기 속도 벡터와 나중 속도 벡터가 특히 중요합니다. 초기 속도 벡터에서 최종 속도 벡터가 되기까지 중력에 의해서만 변화하였기 때문에 이 수평 속도 성분이 변화하지 않습니다. 또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 의해서 초기 속력과 최종 속력의 크기가 같죠. 이제 초기 속도 벡터와 최종 속도 벡터가 이루는 삼각형의 면적을 살펴봅시다. 이 삼각형의 면적은 수평 도달 거리에 비례하는 형태로 나옴을 알 수 있는데요. 초기 속도 벡터의 크기와 최종 속도 벡터의 크기가 정해져 있으므로 이 삼각형의 면적을 최대로 하기 위해서는 발사각과 착지각의 합이 90도가 되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논리는 계단일 때와 경사면일 때에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직접 도전해서 증명에 성공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단식의 경우를 먼저 증명을 한 뒤 이것을 사용해서 경사면일 때를 증명해 보시면 됩니다. 이제 첫 번째와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문제는 끝났죠. 하지만 아직 네 번째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구불구불한 면일 때는 어떤 각도로 던져야 가장 멀리 도달할까요? 이번에도 발사각과 착지각의 합이 90도일 때 가장 멀리 도달할까요? 현실에선 공기저항이 있습니다. 지금 이번 동영상에서는 선형으로 비례하는 공기저항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러한 공기저항은 그냥 저항이 없는 경우와 어떤 차이를 가질까요? 저항이 없는 경우와 앞에서 설명한 선형 저항을 받고 있는 경우에 대한 발사 궤도를 나타낸 애니메이션입니다. 보이는 것과 같이 확실한 차이를 보이고 있죠.
자, 앞에서 설명한 네 번째 문제와 선형 저항력을 받는 경우에도 과연 최대 수평 도달 거리일 때 발사각과 착지각의 합이 90도인 것이 성립할까요? 결론은 성립합니다. 하지만 조금 더 일반적인 증명이 필요한 것이죠. 이 일반적인 증명에 중요한 아이디어가 있는데요. 지금 뒤에 보이는 애니메이션은 그 발사각을 변화시켜가면서 저항이 없는 경우와 선형 저항력을 받는 경우의 궤적의 변화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애니메이션을 보면 최대 수평 도달 거리를 가질 때 지면에 다시 도달하는 위치가 발사각이 변하는 와중에도 거의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즉, 최대 수평 도달 거리를 가질 때 발사각의 미묘한 변화는 도달 거리의 유의미한 차이를 만들지 못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 증명의 핵심 아이디어입니다. 즉, 작은 발사각의 차이에도 같은 곳에 도달한다면 발사각과 착지각의 합이 90도가 됨을 보이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말만 쉽지 결국엔 수학이 필요합니다. 이제부터 나오는 수식은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이런 물리나 수학에 관심이 많은 친구들은 한번 이해하기 위해 도전해보세요. 속도 벡터를 소개하겠습니다. 여기서 세타는 발사각이고 t는 물체를 발사한 뒤 얼만큼의 시간이 지났는지를 의미합니다. 이번에는 물체의 최종 위치 벡터를 소개합니다. 여기서 우변에 있는 라지 t는 물체를 발사한 뒤로 얼만큼의 시간이 지났을 때 다시 지면에 도달하는지를 의미합니다. 0부터 라지 t까지 속도 벡터를 적분하면 물체의 최종 위치 벡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발사각에 대한 함수가 됩니다. 이 식을 발사각에 대해서 미분하게 되면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에 의해서 오른쪽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소개한 핵심 아이디어, 최대 수평 도달 거리를 가질 때에는 발사각이 적게 변화하면 최종 위치 벡터가 거의 변화하지 않는다는 것으로부터 왼쪽 수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른쪽과 같은 결과를 얻게 되죠. 앞에서 소개한 속도 벡터는 이러한 방정식을 만족합니다. 이 방정식의 양변을 세타에 대해서 편미분하게 되면 이러한 방정식을 얻을 수 있는데요. 이것을 살펴보면 속도 벡터를 발사하게 대해서 편미분한 값의 시간에 대한 변화량은 자기 자신에 비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초기 값에 대해서 항상 평행하게 되겠죠. 그렇다면 이것을 시간에 대해서 적분했을 때도 그 초기 값과 항상 평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초기 속도 벡터의 크기는 동일하기 때문에 발사하게 대해서 초기 속도 벡터를 미분하는 것은 초기 속도 벡터와 수직하게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 얻은 결과와 합쳐보게 되면 최대 수평 도달 거리를 가질 때 초기 속도 벡터와 최종 속도 벡터가 수직하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